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7월 31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자, 어제 제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 타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8월 1일이 마감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체결됐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관세 협정이 체결이 되자마자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만나자는 요청을 한 것이죠. 2주 안에 만나자. 처음 나온 말은 1주 안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양측이 어떤 시동이 걸리는 계기가 성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빨리 같이 움직이자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미국이 판단을 하고 자기가 그 계기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좀 이루어졌다. 즉,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마감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세 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큰 걱정할 건 없다. 예, 지금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우방국 기준으로 15%의 관세거든요. 그 외에는 더 올라갈 거고, 아직 중국이 남아 있잖아요. 중국한테 얼마나 큼을 매길 것인가 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오늘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관세가 올라간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관세라는 부분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우리와 중국 제품들이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관세를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차등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중국만 딱 남겨놨거든요. 소위 미국의 우방국인 EU, 일본, 한국 똑같은 대접을 해주고 나머지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은 일부러 시간을 길게 잡아놨어요. 90일이라고. 소위 말하는 관세 휴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것은 트럼프가 주도한 것이고, 그 사이에 중국을 더 관세라는 측면에서도 더 궁지로 몰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다면은 우리는 비록 15%의 관세의 부담을 가지지만 그것은 일본이나 유럽이랑 같은 수준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트럼프의 작전이라고 봅니다. 자,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 가운데는 북미 종전선언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시진핑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명분을 쫓을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시진핑의 약한 부분을 드러나지 않게 계속 찌를 그런 요량으로 있다고 미국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시동이 걸린 거예요. 즉 심지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는 타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 순간이 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들,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을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먼저 알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아니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참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때는 미국하고 친했는데 이재명은 반골 기질이 있어서 미국에 개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이 약점이다라고 파고든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의힘이 현재 남아있는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밖에 안 되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돼요. 언론이 다 아는 내용인데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언론도 엄청 정치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윤석열이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바이든이 왔죠. 보통 2박 3일인데 3박 4일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3일째에 일정은 뭐였습니까? 문재인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다 했더니 미군 지하 벙커를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가면서, 왜 미군 지하 벙커는 갑자기 일정을 바꾸더라도 경호팀이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거예요. 결국은 문재인과 통화를 했죠.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 예.
윤석열은 미국, 일본과 힘을 합쳐서 북한을 압살하기를 바랬는데 취임 한 달 만에 발생한 그 일을 기자들이 모릅니까? 보도까지 다 된 내용을. 그걸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MBC 가장 지금 나름대로 정확한 보도를 한다고 노력하는 MBC조차 그런 거를 짚어주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명확했어요. 문재인 때 좋았어요. 윤석열 때 엄청 안 좋았어요. 전쟁 날까봐 한반도에 내란까지 했는데 내란 나는 상황을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나는 상황, 미국의 계획을 깡그리 시궁창으로 쳐박는 그 사안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장본인하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사이가 좋겠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보라는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더 심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논조랑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국이 해줘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트럼프가 한국에 기대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제2의 윤석열 같은 작자가 등장을 해서 트럼프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중국을 코너로 몰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딱 왔는데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쳐가고 일본도 군기를 확실히 잡아놨는데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해서 북한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위험을 한참 지나서 지금 한국이 하는 일은 트럼프와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한테 혜택이 크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구도로 봤을 때는. 예. 한국이 중국을 어깨를 겨루거나 그걸 넘어서는 동등 이상의 파워를 가진 국가가 돼야만 미국의 안정이 보장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모든 걸 수포로 돌리려고 했으니까. 트럼프는 2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고쳐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윤석열이었거든요. 이재명과 트럼프는 엄청나게 친하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거의 삼각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푸틴, 이재명입니다. 바꾸면 바꿔 말하면 미국, 러시아, 한국입니다. 그게 주도국가예요. 그들이 다원화된 세상을 꿈꿉니다. 그들의 힘이 영향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조금 올라오고 미국은 살짝 약해지고 한국은 쭉 올라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구 예측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 예, 이거 트럼프 편지 어제 소개드린 거잖아요. 우리 한국전쟁 휴전한 그 기념해서 트럼프가 쓴 글의 한 문단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단이죠. 한국과 미국은 서로 협조하고 있다.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안전과 번영과 평화를 일구어낼 신박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 중이다. 그리고 한반도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남한을 지킨다고 그러지 않았고 그 조건은 뭐냐?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거꾸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왜? 트럼프가 누누이 이야기해왔으니까 우크라이나전 끝나면은 김정은 만난다. 우리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북한에다가 제안을 하기 시작했죠. 며칠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디 보니까 이재명이 협상 때문에 관세 협상 때문에 내가 풍치가 생길 정도로 이빨이 흔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을 하지만 근데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큰 그림은 정해졌다. 왜? 북한에 입지를 한 게 보이거든요. 그럼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거고 이 관세 협상은 이미 많은 부분 예상이 됐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이 신박한 계기가 뭘 것인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신박한 것은 너무나 쉬워요. 이때까지 북한은 악의 축이었죠. 이란과 함께. 근데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뭡니까? 그들과 동지가 돼야 된다. 왜? 나한테 미국한테 이익을 많이 주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한 우방이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조건부로 내려앉았다. 이유처럼 새로 부상하는 파트너는 이란과 북한이다. 유일하게 훨씬 더 강력해지는 연대는 한국과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미국 대중의 기준으로서는 서방 기준으로서는 김정은의 북한은 죽일 놈이었는데 그냥 친구가 되겠다. 그게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 이게 신박한 거 아니면 뭐가 신박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바로 논의한다. 결과물을 바로 낸다. 역시 최종 결정은 금년 내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금 경주 에이펙 10월 말이죠. 정상회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이 이빨이 흔들렸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봐 불안해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 수많은 조건들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고 하늘이 만들어진 기회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늘이 허락한 분위기가 되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 일을 맡은 인간은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고령에 이걸 해낸다는 게, 유연하게 해낸다는 게, 미국이랑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낸다는 게, 유태인 자본의 압박 속에서 이걸 해낸다는 게, 그런 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네. 자, 오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북풍권은 훨씬 더 강조될 것입니다. 왜? 이걸 계기로 남북이 화해할 수 있고 북한과 미국이 화해하는 징검다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가져왔던, 남한에서 북한에 가져왔던 대중적인 인식, 서방의 대중이 가져왔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북풍 공작을 확실히 까발리면서 이왕의 잘못을 저지른 윤석열을 100% 디딤돌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를 계속 짓밟으면서. 예, 이렇습니다. 예. 윤석열의 몸과 마음은 더 아파질 것이라고 봅니다. 1년에, 그래서 이 특검은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들은 법대로 하는 거죠. 처음에 특검 통과해 줄 것 같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여론전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외환권을 빼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한덕수가 걷어찼든지 최상목이 걷어찼든지 그래서 걷어찼죠. 그래서 다시 원안으로 돌아오면서 외환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1년의 행위들로 군사적 긴장감 조성, 북한 도발 유도한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 따져보고 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할 것입니다. 계속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압박 수위를 계속 올려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내란의 계획은 오래된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이 외환의 계획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도 이것이 까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걸 까발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 있는 대중의 대부분의 눈에 끼워져 있던 콩깍지를 하나 벗겨내는 것이 되겠지요. 이것은 깊이 있게 판다고 봅니다. 예, 이걸로서 법적인 제재 벌칙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환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부랑 내통을 해서 우리의 적이랑 내통을 해서 성문을 열어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럼 북한과의 내통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죄목을 통해서 끝까지 팔 것이라고 봅니다. 왜? 세상이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풍 종합 시나리오라고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시간 순으로 된 겁니다. 아마 지금 딱 특검도 시간 순으로 할 거예요. 백령도 포격, 요거 전에 뭐가 있으면 북한에 삐라보는 게 5월달이에요, 작년. 그걸로 시작된 거예요. 자, 그전 3월에 부터 강한 신호가 왔죠. 미국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 코로나 끝난 시점에 그때 우리가 국내에 국제회의를 하나 유치했거든요. 윤석열도 참석했었고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 왔더랬죠. 거기서 윤석열이 바라는 대북한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본격화됐다고 봐요. 그게 2, 3월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 삐라 보내고 백령도 포격. 자, NLL 가까이다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강력한 위협적 훈련을 했죠. 예.
북한 눈앞에서 비록 NLL을 넘어오진 않았지만 물보라가 치면서 포탄이 폭발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아파치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6, 7차례 있었다고 해요. 그다음 대북 심리전단. 이것은 뭐냐? 접경 지역 국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또 불안해하니까 대북 전단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못하게 했죠. 그것을 대신해서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군에서 대신 삐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북한이 아무 반응이 없자 평양에 무인기까지 보냈습니다. 그것도 작년 10월 11일에 걸쳐서 3, 4차례 보냈어요. 그래도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예. 결국에는 북한 땅을 폭격해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게 합참에 요구했고 합참에 거부한 그 오물풍성 원점 타격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사의 첩보원들이 몽골에 가서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는 부분들도 있었죠. 요거는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에서 했던 북한과의 계약을 통해서 뭔가를 지불하고 남한을 때리는 신용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했어요. 저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계엄령을 하기 위해서. 네. 자, 여러분도 거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아파치 작전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녹취록이 지금 특검에서 확보됐다. 그것을 MBC가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제목만 글만 읽어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서해안 이외에도 NLL에서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NLL 이야기만 계속해요. 이걸 축소 보도하려는 그런 입장을 가진 언론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사안이 크니까 보도를 하는 게 지금 감지덕지한 상황이 됐어요. NLL뿐만이 아니다. 서해안은 NLL을 의미하죠. 내륙과 북한군 지피 근처까지 비행하는 이례적 방식이었다. 내륙에서 했다는 겁니다. 6차례, 7차례 평소와 달리 30mm 기관 포탄과 미사일을 장전했다. 헬파예요. 평소에는 안 달고 한다는 것입니다. 달았다. 전시 비축용까지 탄환을 꺼내와서 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아파치로 인한 아파치의 어떤 공세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군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측컨대는 전시 비축용까지 동원했다는 말은 뭐냐?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물량이 딸릴지 모르니까 미리 갖다 꺼냈었다는 거잖아요. 재고를 우리 탄약고를 채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큰 판이 벌어질 수 있다. 즉 여기서는 뭐냐면은 아파치 헬기와 조종사들이 미끼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저의 해석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다죠. 고도를 높여서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죽으라는 이야기죠. 지대공 미사일 맞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파치는 그 맨페즈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발이 날라오면은 그냥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내용도 있죠. 훈련 도중 교신은 비화 통신이 아닌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이었다. 북한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별로 쭉 강도를 높여왔어요. 5월달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특검도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때 그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찰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길 바랐던 것 같다. 내지는 목격하고 공격하길 바랬던 것 같다. 이 말을 참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져서 북풍몰이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조종사와 부조종사들이 의심했다. 자, 이런 내용 나옵니다. 특검은 이미 어느 부대가 이 작전에 투입됐는지를 알고 있다. 이게 아파치 대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대가 열 몇 대, 12대 정도 되는 수 있다고 봅니다. 3개 대대 정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36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건데 몇 년 전에 예전에 항공작전사령부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각 군단으로 배속이 돼서 헬기 부대 또는 이제 뭐 수송 헬기든 공격 헬기든 이들이 현재는 각 군단장의 지휘하에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아파치 작전 참여 부대를 특정했다라는 것은 아파치가 지금 3개 대대 정도 많아봤자 3개 대대였는데 전반 군단에 당연히 있겠죠. 한 대대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한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읽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대가 즉 전방에 있는 3개 군단, 여러 개 군단이 5개 군단인가 있죠. 그 중에 3개 군단에 배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대가 집중적으로 활용됐다. 그런데 서해 NLL에서 훈련할 수도 있고 GP에서 훈련할 수 있는 수륙 양용을 다 할 수 있게 아파치 부대를 대대를 운용할 수 있는 군단은 어딜까? 제가 봐서는 1군단이라고 봅니다. 네, 파주 쪽을 맡고 있는. 자, 그러면 1군단이라고 봤을 때 군단장의 지휘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헬기 부대들은. 그러면은 지난번에 노상훈의 맥도날드 미팅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그게 참여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1군단 휘하에 기갑여단, 1군단 휘하에 기갑여단이 2개 정도 있어요. 2개인가 3개인가 아마 2개로 기억이 됩니다. 그 중에 책임자였던 허모 준장이 휴가를 내고 거기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은 지금 누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누구도 안 하는데 특검은 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분위기를 봤을 때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할 수 있는 부대예요. 그 1군단이죠. 기갑여단 휴가를 내고 했다. 군단장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군단장이 만약 이 본인의 휘하에 있는 아파치 헬기 대대들을 NLL에서 훈련을 시키고 육지에서도 GP에 작전을 시켰다. 한 대대가. 그러면 1군단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허모 준장이 노상훈과 접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이 점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는 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세 협상. 여기 보면 우리가 3,600억 달러인가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본이 5천 몇백억 달러, 유럽이 6천억 달러, 이런 건데, 일본하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1년에 연간 벌어들인다기보다는 무역 수지 흑자가 660억 달러, 680억 달러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좀 더 GDP 규모는 좀 더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은 또 우리가 더 많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액이 3,500억 정도로 적절하게 됐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그런 설명이 이제 따라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가 돈을 가서 미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거의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3,500달러가. 이거는 일본 이야기에서 그냥 나왔고 유럽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기 성과를 강조하는 정치적 멘트를 계속 하지만 실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대출과 보증도 다 포함이에요. 네네. 자,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 밑에 보면 이게 좀 중요하죠. 조선업 펀드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알맹이를 뽑아내서 양쪽이 도움이 되는 것을 실제로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조선업 펀드 1,500억 달러. 우리가 하는 것의 한 40% 정도 되는데, 미국 진출 발판, 한화가 지금 가서 조선업계 인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 사업이에요. 조선업이라는 게. 거기서는 조선업이 다 망가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국내 수준의 생산력이 나오겠느냐? 비용 대 효과가 나오느냐? 저거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자, 하나가 그렇게 한 것은 정성이다. 그냥 정성이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다. 마사지 할 수 있는, 직접 투자했다. 우리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 내용은 국내에서 다 만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 과정에서 이 이야기는 조선업 펀드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엄청난 숫자의 군함을 찍어내야 돼요. 일단 군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금액의 돈이 필요해요. 자, 그 천문학적 금액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집트에다가 뭘 수출한다. 폴란드에다가 뭘 수출한다. 우리 무기들. 우리가 차관을 끼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런 거죠. 원전을 수출할 때도 우리가 돈을 빌려줘요. 그런 컨셉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현지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미국이 배를 짓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대준다.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겁니다. 미국이 떼먹지는 못하겠죠.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이것도 양쪽 간에 뭐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미국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부분,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부분에, 아니면 빚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 자본인 연방준비위원회에다가 돈 더 안 빌려도 되고 우리가 대신 빌려준다는 겁니다. 대신. 자, 여기 보면 일본 쌀 수입 확대, 호주는 소고기도 전면 개방했는데 우리는 농수산물을 막았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물을 절대 뭐 우리가 이겨서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럼 우리를 너무 많이 긁는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를 그만큼 긁을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되게 사소한 문제예요.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쌀 수입 확대. 저는 이게 그만큼 홍보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쌀 파동이 났잖아요. 생산량이 줄어서. 그래서 일본은 쌀을 수입해도 돼요. 수입해야 돼요. 우리나라 쌀도 수입해 가잖아요. 우리는 쌀 남아 돌아요. 수입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장을 했다는 것이고, 호주가 소고기 전면 개방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호주 소고기가 미국 소고기보다 훨씬 쌉니다. 얘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것은 정치적 제스처예요. 자, 호주 고기 들어와봤자 죄송합니다. 호주에 미국 소고기 들어와봤자 저는 많이 안 팔릴 거라고 봅니다. 또 뭐 유사한 사례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해서 너희는 많이 팔아먹는데 우리 그럼 왜 안 사가냐. 똑같이 여쭤줬더니 미국 차들이 일본 시장에서 살아남습니까? 아니,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차 팔리는 것보다 훨씬 안 팔려요. 그런 짝이 날 겁니다. 미국 소고기가 호주에서. 자, 그 정도 해두고요. 자, 트럼프가 왜 급하냐 이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걸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오늘 찾아서 다시 넣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고, 다른 또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마무리가 됐다. 내지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노출되지 않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압박을 받는 부분도 있다. 예, 그것이 중국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즉 올해 내에 뭔가를 결판을 지어야 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 일단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으로만 접하기에는 이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곧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시동을 빨리 건다. 그리고 중국이 최종 목표다. 자, 2주 전에 기사가 났죠. 50일 내에 휴전 안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혹독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제재 조치를 할 것이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지금 러시아가 받은 지난 3년간의 제재 조치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추가 제재 조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뻥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50일 내라고 그랬어요. 2주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14일 빼면 아직도 36일 내에 36일의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제 이런 보도가 났죠. 10일에서 12일 내에 끝내라. 예, 8월 한 10일까지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이하로 줄은 거예요.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크라이나도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가 솔솔 나오고, 우리나라나 서방의 언론에서 우크라이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또는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사가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동의하실 겁니다. 이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6월 달 정도까지, 7월 달 정도까지 트럼프가 이것을 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미 한두 달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이번 연말까지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주 에이펙 회담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중국의 좀 90일, 또 그 안에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중국이 미국의 요청을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궁지로 몰 수 있는 안이 한 3달 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짐작이 가능해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자, 또 하나의 신호가 이거죠. 최근에 중남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라이칭드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거쳐서 가겠다.
했는데 미국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라이칭더 전에 여자,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여자 총통이 있었죠. 그도 똑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미국이 LA를 갔든지 뭐 뉴욕을 갔든지 그랬어요. 고위직을 만난 것도 아니지만, 대통령을 만난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중국이 크게 반발을 했고 대만은 미국과 연대를 강조할 수 있었어요. 즉 지금 라이칭도 똑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여자 총통 같은 경우는 바이든 때 이야기였어요. 이걸 보면은 대만에 있는 대만의 총통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남미를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미 가기 멀잖아요. 그걸 핑계로 미국을 가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을 들르기 위해서 남미 가는 출장 계획을 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거부했다. 그래서 밑에 YTN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제일 밑에 내용에 보면은 미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스스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과거 기준의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 일반 대중한테 투영하고 있어요. 즉 트럼프한테 저항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고. 그래서 언론은 뒤에 자본의 영향을 받는다. 그 자본은 또 다른 게 영향을 받는다.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언론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으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이미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중국과는 경쟁을 한다. 군사 충돌이 아니고. 즉 바이든 때 추진했던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군사적 긴장 구조의 컨셉은 그게 딥스테이시고 군산 복합체 것이에요. 그게 포기됐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연계된 것이 한중일, 죄송합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었죠. 그것도 폐기됐죠. 그 과정에서 일본은 흥분했고 윤석열이 흥분했죠. 그래서 내란으로 이어진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구나. 미국과 일본 형님들 이용해서 나의 권력을 보장하는 북한을 적으로 삼는, 공동의 적으로 삼는 이런 틀이 깨지는구나. 이거 분명히 크게 영향 줬을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트럼프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중국과는 전쟁으로서 해결할 게 아니다. 군사적 긴장으로. 난 3차 대전을 원치 않는다. 그럴 바에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한판 크게 불렸을 건데요. 그게 평화로 가잖아요? 이것도 평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중국, 그것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중국을 포기하느냐? 중국을 약화시키는 걸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트럼프는 우리말로 하자면 햇볕 정책을 쓰는 거예요. 바이든은 지난 패권 시대의 끝물로서 힘으로 누르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길 자신도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용병 될 뻔했습니다. 미국의 총알바지 될 뻔했다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훨씬 깊고 교묘한 수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한국을 장대하게 만들면서 중국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시진핑은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가는 거, 문화적인 세계적인 주도 국가가 되는 거. 지금 한영 때문에 십몇 년 전에 우리 문화 수입을 끊었지만 지금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제가 알기로는 중국입니다. 지금 한영을 해제하려고 해도 해제할 수도 없을 거예요. 물론 중국 사람들 대부분 다 벌써 보고 있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큽니다. 미국의 코카콜라와 맥도날드가 갈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강하다. 전 세계 무역의 새로운 거점이 된다. 새로운 민주주의 희망이 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중국을 코너로 몰 수 있어요. 거기다가 북구 강로, 푸틴이 한반도를 선택했다. 해양 세력과의 연대에 있어서. 저는 그리고 7함대의 역할을 한국 해군이 대신한다. 저는 대만이 한국의 영향권 내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그렇게라도 대만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한국이 더 영향력이 세면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대만은 우리의 영향권 내에 오게 되는 거죠.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제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적인 경쟁, 정치적인 경쟁, 경제적인 경쟁을 하게 될 거고 첫 번째 타자는 관세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만을 놓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고 대만은 한국에 많이 기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는 잘못됐다. 해설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타이완이 8월 1일까지 미국과 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원래 32%가 기본이었어요. 우리는 25%가 기본인데 15%로 갔죠. 그런데 타이완은 협상을 잘 했다고 해요. 바이든 같을 때였으면 벌써 됐겠죠. 우선적으로 됐겠죠. 우리보다 앞서서. 근데 지금 밀리고 있어요. 협상은 다 됐는데 시간이 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8월 1일이면 내일이잖아요. 32%로 돼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죠. 일단은 트럼프의 작전은 하나의 중국인데 대만을 뜨거운 중국 경제로 편입하는 데 있어서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이게 트럼프의 작전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타이완과 32%로 관세가 책정이 된다면 중국도 32%로 출발해서 협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보다 2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5%의 관세를 내는 것이 미국 시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EU와 일본은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큰 지배력을 가진 중국 제품들은 우리보다 2배 이상의 관세를 물어요. 이것이 일단 노림수의 하나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타이완은 희생양으로서 따라가고 있다. 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트럼프가 존중해 주니까. 타이완에 적용되는 거 중국에도 적용된다.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정치, 문화적, 경제적 이벤트가 생긴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결국에는 바이든 때는 군사적 긴장을 위한 공깃돌로 타이완에 쓰였지만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압박의 공깃돌로 사용될 따름이에요.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의미심장해요. 8월 15일 요번에 광복절이 80주년인가 그럴 거예요. 1945년에 해방됐고 2025년이 80주년 맞죠. 0이 붙은 거니까 제법 기념할 만하잖아요. 이재명 정부 쓰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광복절에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한다. 그때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벤트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되냐? 그럼 오바라고 볼 수 있을까? 제 시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 북한에도 80주년이면 엄청나게 큰 기념일이거든요. 이미 러시아 쪽에서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고위 인사가 80주년 기념해서 북한도 성대하게 할 것인데 거기 올 것이다. 푸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봤으면. 자, 그리고 이런 계산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죠. 7월 31일 날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처음에 일주일 이야기하다가 이재명과 2주일 내에 만나고 싶다. 그렇게 잡힐 겁니다. 그런데 8월 10일 광복절 며칠 남았습니까? 2주일 남았습니다. 보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즉 이것은 광복절이라는 발판을 삼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푸틴이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남한에서는 또는 광복절 바로 전에 미국에 지금 어디서 미팅을 할 건지는 안 나왔어요. 저는 트럼프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푸틴이 만약 북한을 온다면. 그죠? 예, 지금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회담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윤석열 때도 바이든이 먼저 왔잖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뭐 오늘 관세 협상 체결되고 나서 취임을 축하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하죠. 트럼프 절대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임명식 한다잖아요. 자, 그래서 푸틴 트럼프가 같은 시기에 한반도의 남북에 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시진핑 중국을 구석으로 모으는 큰 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완전히 망연자실한다.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일본은 침몰할 것이다. 거기에 지진까지 동반된다면 일본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얼마 전에 캄차카 지진 대단했죠.
그 라인이 다 일본으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일본의 대형 지진은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에너지가 계속 쌓여가면서 이분들을 피해간 게 아니에요. 요번에 100년 만에 안 생겼으면 다음 100년에 생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충진되면서 더 큰 지진이 온다는 거거든요. 일본에는. 자, 요 그림이 대단한 그림이라고 봅니다. 요것도 며칠 전에 이야기 나왔죠. 국민 임명식이라는 거. 북한에 메시지 던지기 시작한 그 타이밍에 나온 거예요. 그때 많은 것이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타이밍으로 봐도 그래요. 우크라이나전이 끝났다는 느낌이 나온 지가 그때쯤이었거든요. 아니면 그거 전에 며칠,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신호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거 하는 거고, 관세협정 체결되는 거고, 트럼프가 급하게 만나자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제가 이거 보십시오. 7월 14일 날 라프로프 외교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쇼이구가 내란의 핵심적인 시간에 타이밍에 왔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라프로프가 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천우신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전이 있었죠. 가자 전쟁이 있었죠. 트럼프가 몇 번 죽을 뻔했죠. 총 맞고. 이재명도 죽을 뻔했죠.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을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이 그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만 따져보십시오. 아주 어려운 확률로 지금의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인간들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지금 손을 잡아준 거예요. 예, 이것이 진인사 대천명의 상황이라고 보고, 이것이 전 세계적 전환기. 우리는 큰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고조선 이래 처음으로. 그동안은 계속 약해져 왔었죠. 고조선 이래로. 조선시대는 그냥 완전히 망가진 것이고 나라까지 뺏겼으니까 최초로. 자, 이때 라프로프가 방문을 했을 때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나. 그들의 말을 빌리더라도.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80주년 광복절을 갖다가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광복절을 성대하게 할 것인데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갈 거다. 근데 그 타이밍에 트럼프와 이재명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한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럼 푸틴이다. 네. 그 다음에 중국이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발표들이 나와야 될 것인가 짐작이 돼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설정돼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유태인 자본들이 귀가 솔깃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트럼프가 안정이 되니까. 자, 그리고 그 결과물은 에이펙이다. 이거 8월 달이죠. 8월 15일이고 이게 2달 더 있으면 에이펙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럼 국제적인 잔치로 갈 수도 있어요. 에이펙에서는 그 사이 추후 협상을 계속 한다면 일단 분위기는 잘 탔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